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충격적인 3대 0 패배를 당했어요. 여기서 이게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가장 강점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수비였죠.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어쨌든 이 수비 라인에서의 그런 퀄리티가 그 뎁스도 좋고 월드 클래스의 중앙 수비수가 3명이나 있으니까 이게 강점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3골을 먹히면서 사실은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수비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김민재가 선발로 안 나오고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가 수비 라인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100%의 컨디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시즌에도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실질적으로 호흡을 맞췄던 게 단 20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사실은 더리우트도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 아니고 김민재도 풀타임을 소화할 만한 컨디션이 아니니까 우파메카노를 고정으로 두고 우파메카노 옆에 김민재를 배치하거나 우파메카노 옆에 더리우트를 배치하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 옆에 나오냐 아니면 더리우트가 나오냐 요 싸움이었는데 사실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는 그동안 호흡을 더 많이 맞춰봤으니까 투엘 감독이 더리우트랑 우파메카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건 더리우트가 100%의 몸 상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전술을 보면 어떤 전술을 쓰냐 4-2-2-2 전술을 쓰는데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4명의 선수가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건 어떤 것을 뜻하냐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뭐 수비 라인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라이프치히는 중앙에 4명의 공격 자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여기서 만약에 공격이 안 되는 순간적으로 중앙에 모여 있던 4명의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게 라이프치히의 전술이거든요. 심지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오늘 경기에 나왔었던 오펜다, 베르너, 올모, 사비 시몬스 요 4명의 선수가 다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베르너가 측면으로 나가면 올모가 안으로 들어오고 오펜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우파메카노를 끌어당기면 이때 뒤에 있었던 사비 시몬스가 공간으로 침투하거나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뒷공간이나 이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대 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더리우트의 미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우파메카노가 실수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스코어만 보면 우파메카노가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겠거니 그랬는데 오늘 경기를 보시면 그게 아니라 전반전에 더리우트의 실수가 정말 많죠.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김민재 선수가 나왔었잖아요. 경기 장면 좀 보여드리면 더리우트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고 우파메카노가 왼쪽 중앙 수비수죠. 근데 여기서 라이프치히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풀백인 파바르가 끌려 나가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치히는 중앙 지역에 보세요. 최전방 공격수 2명과 미드필더 2명, 특히나 최전방 2명과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 4명의 공격수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수가 끌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공간으로 4명의 선수가 계속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치히식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측면으로 파바르가 끌려 나가는 순간 선수 한 명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그럼 이때 이 침투하는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 나가줘야 되는 선수, 이 공간에 대한 커버를 해줘야 되는 선수는 더리우트였죠. 그래서 더리우트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뛰어 들어가는 라이프치히의 공격수를 막아내려고 해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공격수가 뛰어가고 있고 더리우트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때 라이프치히는 파바르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가 공격수에게 붙어서 분명히 이제 확실하게 공간을 이제 채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게 더리우트가 움직여주면서 뛰어들어가던 선수가 올모였어요. 근데 더리우트가 올모가 패스를 받을 때 이 볼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서 정말 어이없이 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올모가 더리우트가 볼을 흘리는 걸 보고 돌아서 이 공간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더리우트는 왼쪽으로 움직였는데 볼을 흘렸고 올모는 그대로 계속 침투에 들어가고 있고 완벽하게 선수를 놓치면서 올모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올모가 저렇게 더리우트를 바보로 만드는 게 정말 이게 뭐 당연히 엄청난 스킬이기도 한데 더리우트가 저런 상황에서 못 막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더리우트가 공격수를 막아 세우지 못하고 저렇게 어이없이 볼을 흘린다. 이게 더리우트가 몸 상태가 100%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단적으로 보이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도 보시면 최전방 공격수가 약간 내려와줘요. 그러면 우파메카노가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당연히 더리우트는 이 뒷공간을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파메카노는 공격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때 라이프치히의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우파메카노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또다시 이제 마크를 하러 가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더리우트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자신의 왼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또 놓쳐요.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우파메카노는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가 있던 선수를 압박하고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더리우트가 놓치면서 라이프치히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놓치는 거죠. 라이프치히의 공격수는 뛰어들어가고 있고 더리우트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 선수를 따라가지 않았고 우파메카노는 올라갔다가 더리우트가 막질 않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선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뛰어들어가는 라이프치히의 공격수를 어떻게든 막아내긴 합니다. 이런 장면들만 봐도 오늘 경기 더리우트가 평소의 더리우트, 우리가 알고 있는 더리우트보다 많이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김민재 선수를 더리우트를 빼고 넣었죠.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좋았던 건 뭐냐면, 당연히 김민재가 들어오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전반전에 2골을 먹혔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치히가 좌우 측면에 있는 시몬스와 올모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앞쪽에는 베르너와 오펜다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요 두 선수가 둘 다 바뀌었죠. 둘 다 바뀌면서 셰슈코와 폴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중앙에 있는 4명의 선수들을 계속 교체를 해줘요. 왜 그러냐? 라이프치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있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라이프치히가 저 앞쪽에 있는 4명의 선수를 다 교체를 했어요. 이거는 라이프치히의 공격적인 전개가 분명한 거거든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교체를 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체력적인 그런 우위를 가져가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이 어쩔 수 없이 수비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모두 다 바꿔주면서 공간 침투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가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갈 때 완벽하게 이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게 뭐가 있었냐면 앞쪽에 라이머가 후반전에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키미와 라이머 2명이 있었는데 공격을 강화해야 되다 보니까 앞쪽에 공격수들은 그대로 놔두고 라이머를 빼고 코망을 넣었죠. 그래서 사실상 코망까지 올라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키미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도 공격적으로 올라가니까 사실상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2명, 그리고 후반전에는 파바르도 빠지고 이제 마즈라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즈라이도 풀백이다 보니까 공격에 가담을 하죠. 득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후반전에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앞쪽에 공격 숫자를 거의 한 6명, 7명을 두고 키미도 사실상 올라가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이고, 후방에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단 2명의 선수로 수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대표적이죠. 이 장면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있죠.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서 라이프치히가 풀어 나와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뿌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비 라인이 높이 올라가 있는데 라이프치히가 탈압박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 뒷공간이 그냥 무너져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느린 선수가 아니라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셰슈코였거든요.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예요. 근데 셰슈코가 이 뒷공간으로 계속 뛰어들어가고 패스도 잘 들어가다 보니까 완벽한 1대1 찬스를 맞이했죠. 그리고 김민재가 이 뛰어들어가는 셰슈코를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스피드를 이용해서 뛰어들어가는 셰슈코를 일단 완벽하게 따라갔고요. 여기서 이제 김민재의 집중력이 나타나는데 울라이 골키퍼가 앞으로 나와서 셰슈코를 막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셰슈코가 여기서 한 번 더 울라이 골키퍼까지 제껴냅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이 제껴내는 동작을 보고 셰슈코를 계속 따라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결국에는 울라이 골키퍼까지 제쳐내고 셰슈코가 1대1 찬스였는데 김민재가 따라가서 결국에는 셰슈코의 슈팅을 막아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태클로 걷어내는 장면이었죠. 요 장면이 사실은 후반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급하니까 수비 라인을 정말 극단적으로 끌어올려놨는데 뒷공간이 열리니까 사실은 라이프치히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경기가 됐거든요. 앞쪽에 있는 그런 빠른 공격수들을 중심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계속 침투한다. 근데 그 공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더리우트가 약간 아쉬웠다면 김민재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커버해주는 모습이었고, 이 장면도 보세요. 라이프치히가 최전방에 있는 2명의 선수,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요 4명의 선수가 계속 침투를 해 들어가는데 이 장면은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약간 내려와 주면서 김민재를 끌어냅니다. 김민재 입장에선 당연히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김민재가 수비수를 마크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장면이에요. 김민재가 올라가 있는데 라이프치히는 앞쪽에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선수가 또 돌아뛸 수 있는 위치적인 그리고 선수 숫자적인 그런 충분한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올라왔을 때 라이프치히는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누군가 뛰어들어가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저 공간을 커버를 해주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전에 라이머가 빠졌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패스가 전개가 됐는데 김민재는 올라와 있는데 이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는데 아무도 이 선수를 안 따라갑니다. 김민재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여기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 선수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라이프치히는 당연히 김민재가 올라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찬스였기 때문에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공격수가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김민재가 어느샌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선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공격수의 플레이를 제압하고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 상황이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후반전에는 없었던 상황이고 수비 라인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전반전에 비해서 오히려 후반전에 수비가 많이 안정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김민재는 오늘 경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후반전에 아무래도 라이프치히가 조금은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가서 역습을 노리는 형태였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올라오기를 좀 바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때 자신의 앞쪽에 있는 선수가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 올라가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김민재가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수비가 내려가 있지 못하고 올라와서 김민재를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라이프치히의 수비 라인 안에는 공간이 발생하고 이때 김민재가 올라오다가 수비수 한 명이 자신한테 붙으면 이때 패스를 보내주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이 시작이 되죠. 이런 장면들 봐도 김민재가 공격을 할 때 얼마나 이 바이에른 뮌헨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가 아무래도 왼쪽 중앙 수비수다 보니까 왼쪽에서 볼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키미히, 알폰소 데이비스 요 3명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볼을 많이 소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치히가 순간적으로 이 수비 라인이
한쪽으로 쏠리죠. 한쪽으로 쏠릴 때 김민재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롱패스를 한 번에 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편 공간으로. 그런데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롱패스다 보니까 이 공간을 완벽하게 공략을 하면서 김민재의 패스가 들어가고, 이때 측면에 있었던 사네가 여유롭게 볼을 받아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볼을 받아주면 자연스럽게 라이프치히가 빨리 뛰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뛰어나오는 순간 2차적인 공간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침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김민재의 롱패스가 후반전에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작업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반면에 이런 장면도 또 나왔었죠. 이게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또 나온 장면인데, 김민재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오늘 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형 미드필더가 오늘 경기는 후반전에 사실상 한 명이었거든요. 키미 그리고 무시알라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수비 라인 앞에서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여기서는 약간 무리하게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주려다가 패스 미스가 나오는 장면이죠. 요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보완해야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런 패스 미스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나왔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바이에른 뮌헨도 어떻게든 조절은 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나폴리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저렇게 수비 라인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짧은 패스를 잘 찔러주는 그러한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폴리에서는 달랐던 점이 뭐냐, 앞선에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디로렌초, 마리오 후이, 흐비차 이런 선수들이 계속 내려와 주면서 김민재가 무리하게 패스를 뿌려주지 않아도 되는 장면들을 만들어줬어요.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 저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경기는 받을 수 있는 미드필더가 김민재의 앞쪽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런 패스 미스도 한두 번 정도 나왔었다. 아마 그런 거는 아마 투엘 감독도 정상적인 경기가 이루어졌을 때, 특히나 오늘처럼 2대0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김민재가 나오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면 저런 장면은 아마 리그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의 경기에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그거였죠. 케인이 우승컵을 드냐 못 드냐 요거였는데, 오늘 결국 케인이 후반전에 나오긴 했지만 사실 3대0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뒤집을 수는 없었고 결국에 우승컵을 들지 못했는데, 이게 케인이 하루 만에 우승컵을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바이에른 뮌헨이란 팀은 어쨌든 한 시즌에 우승컵을 한 개 이상은 드는 팀이니까 우승컵은 이번 시즌에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은데 이제 오늘 경기에 케인이 우승컵을 들지 못했지만 오늘 경기를 보면 왜 케인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라이프치히만 득점할 찬스가 많았던 게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도 득점할 찬스가 있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그나브리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고 패스가 예술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나브리가 완벽한 1대1 찬스였는데 여기서 물론 놓칠 수도 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슈팅이 잘못 맞아서 떼굴떼굴 굴러서 골키퍼 앞으로 가요. 슈팅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나브리가 이번에는 측면을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이고, 안쪽에 있었던 마티스텔이 그나브리의 컷백을 받아주는 상황이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골키퍼마저 그나브리가 측면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니까 약간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골대의 왼쪽 공간이 비어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티스텔이 볼을 받아서 홈런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할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프리시즌부터 기회를 만드는 것 대비 득점을 너무 못하죠. 경기 결과를 보시면요, 바이에른 뮌헨이 결정적인 찬스가 5번이었어요. 라이프치히는 3번. 요 3번의 이제 결정적인 찬스 중에 한 번을 김민재가 막았고요. 2개가 득점으로 들어갔죠. 아까 셰슈코가 1대1 찬스에서 못 넣었던 거, 그게 결정적인 찬스 하나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결정적인 찬스 5번 중에 한 골도 안 들어갔습니다. 해리 케인이 오늘 경기에서 트로피를 못 들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왜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을 정말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2천억까지도 이적료가 올라갈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케인을 영입하고 싶어 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경기를 통해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도 이제 오늘 경기만 봐도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 중에서 수비적으로는 사실은 뭐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는 우파메카노나 더리우트가 김민재보다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조금 더 부드러운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어쨌든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야 되는 팀의 특성상 김민재를 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 김민재가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만 보면 김민재가 다가오는 분데스리가 개막에 맞춰서 폼이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은 투엘 감독이 무조건 주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